아까 처음에 올려주셨던 질문부터 그러면 답변을 하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게 착상하는 그런 거에 혈전 경향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피 속에 원래 피가 이 혈관 안에서는 굳지 않잖아요. 액체로 상태로 유지되면서 잘 흘러다니는데, 그렇게 혈관 안에서는 피가 굳으면은 사람이 산소 공급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혈관 안에서는 피가 액체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그 성분들이 있거든요. 세 가지 성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상호작용으로 이렇게 피 안에서는 피가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혈전 경향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잘 뭐 부족하다든지 어떤 유전자 이상이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피 속에서도 혈전이 자꾸 피가 굳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정맥혈전증이나 뭐 이런 질환이 유발되기도 하는데, 난임에서도 유산이나 착상에 영향을 주지 않나 하는 이런 연구가 많이 됐고, 물론 이제 가장 그것도 강력한 혈전 경향을 나타내는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가장 강력한 그런 항체로 인한 혈전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좀 적지만 또 약하지만 또 다른 혈전 경향이 있을 수도 있으세요. 근데 그것이 착상에 어느 정도 영향이 되느냐, 이거는 아직 사실 완전히 정설로 되어 있지는 않아가지고, 임신부가 이제 혈전이 경향이 있고 이전에 뭐 유산한 격도 있고 이러면 헤파린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엄격한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을 통과했을 때 지금 현재는 헤파린 처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혈전 경향이 있다고 해도 모든 산모나 이런 분한테 다 헤파린 처방이 되는 건 현재는 아니고, 그게 임상적으로 정말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판정이 날 때 그때 임산부에 대해서는 혈전 헤파린 처방을 하게 지금 규제가 돼 있어요. 근데 착상 전에는, 그러니까 임신이 되기 전에 시험관하기를 하고 이식하고 임신 반응이 나오기 그 사이 기간에는 혈전 경향이 있고 또 뭐 착상 실패가 있고 이런 이전에 2번의 유산 이상의 유산의 경험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헤파린 처방이 되는데, 임신이 된 순간에는 또 이 기준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하여튼 기준에 합당하는 경우에는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처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혈전 경향 검사 비용이 너무 비싸서요라고 하셨는데, 그게 혈전 경향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모든 다 그걸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임상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검사가 있고, 이건 아직 안 해도 되는 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적절한 검사를 선택해서 검사를 하시고, 검사 결과 없이 처방이 되지는 현재는 않으니까 그것은 검사 결과에 따라서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자세한 얘기다 보니까 설명이 많이 길어졌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그게 뭐 헤파린을 꼭 써야 되는 산모는 또 있기는 있지만 또 꼭 쓰지는 않아도 되는 산모가 또 많으니까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54세이신데요. 국정이님 질문이고, 생리가 없는데 열감 증상이 있어서 근종이 있는데도 갱년기 보조 영양제를 복용 중입니다. 계속 복용해도 될지요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물론 제 아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질문을 하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근종이 워낙 흔하니까 증상이 없는 근종도 있거든요. 되게 사이즈가 작다든지 생리를 유발하는 그런 위치에서 굉장히 멀리 있다든지, 그리고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다든지, 그러면은 호르몬 치료를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세요. 다만 이 근종이 크고 생리하는 자궁 내막이 거리가 가깝고 이렇게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근종인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하지 못하도록 좀 권유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종을 진찰을 하실 때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종이 있는 분이 그 근종에 대한 진찰 없이 그냥 호르몬제를 드시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죠. 갑자기 커진다든지 하혈할 수도 있으니까요. 연달아서 근종에 대한 질문 하나 더 받아보려고 합니다. 자궁근종 진단을 받았는데 등이 너무 아프다고 하셨어요. 크기가 작은데 등 통증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나 고민 중이라고 하셨어요.
근종이 한 번 생기면 수술해도 재발 확률이 높은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근종이 크기가 작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등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등 통증이 그거 아니고 다른 원인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쪽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종 때문에 배가 아플 정도 되면 그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자궁내막증이라든지 자궁성근종 같은 질환하고 같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작고 근종 하나만 딱 있으면 뭐 1cm, 2cm 있으면 이것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드문 편이에요. 그리고 한 분이 콘돔을 사용했을 때 임신이 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100%의 성공률을 자랑하는 피임법은 없거든요. 저희가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나팔관을 묶는 시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틀림없이 묶었는데 자기들끼리 다시 붙는 거예요. 콘돔의 경우에도 성공률 100%는 아니고 한 95%, 96%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콘돔은 그 피임법 중에서는 사실 좀 성공률은 높은 편은 아니죠. 더 성공률이 높은 거는 피임약이라든지 아니면 루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성공률은 높은 편이고, 하지만 그래도 사용했을 때 사용을 안 했을 때랑은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또 굉장히 좋은 피임 방법이기도 해요. 이게 어떤 면으로 이렇게 장점이 있냐면은 어떤 균이 있을 때 전파되는 거를 방지를 해주는 그런 엄청난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 산부인과에서는 권장을 하는 방법이에요. 뭐 균도 여러 가지 균이 있을 수가 있고 HPV라는 자궁암 유발하는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콘돔을 사용하면 그런 질환 생기는 거를 굉장히 많이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의 경우에 그런 거를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요즘 HPV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관심도 되게 많아서 어저께도 제 외래 환자분이 오셔서 이제 시험관 하기 전에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맞을 거라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남편도 같이 맞아야 되죠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 남자분들이 그 예방주사 맞는다는 생각 잘 못 하시는데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남자분도 맞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남자분도 맞으시면 HPV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유병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파되는 빈도가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오늘 생각했을 때 콘돔을 사용한다는 거 굉장히 특히 혼전일 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쑥뜸이나 자훈에 대해서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제 시험관하기 진료를 하다 보니까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제가 외래에서 대답할 때도 100% 정확한 거, 논문으로 증명된 거 이런 거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한의학 쪽으로는 제가 잘 모르니까 이게 섣불리 대답할 수는 없겠다 싶고 하지만 제 생각에 이게 뭐 영향이 있다 없다 절대로 뭐 나쁘다 이런 거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특이한 경우로 딱 집어서 질문해 주셨어요. 자궁 내시경 후에 쑥뜸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뭐 자궁 내시경 수술을 한 거랑 쑥뜸은 크게 상관은 없으실 것 같으세요. 근데 쑥뜸의 연기가 자궁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 좋은 영향이 생길까 봐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은 돼요. 근데 다만 이제 너무 이렇게 뜨거운 연기에 노출되는 거는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은 게 그 부분이 피부가 굉장히 점막이라 약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예전에 이렇게 뭐 산후조리 한다고 해가지고 되게 뜨거운 데 들어가 있어야 좋다 뭐 이런 그런 얘기가 많아서 이렇게 그쪽을 이렇게 온도를 올려주면 좋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이렇게 너무 차가운 데 계속 있는 거는 좋지는 않겠죠. 왜냐면 추운 데 있으면 아무래도 혈관도 딱 수축이 되고 손도 차지잖아요. 그리고 이쪽 하체 혈액순환도 나빠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엄청 뜨거운 데가 더 좋느냐
또 너무 뜨거운 거는 좋지는 않은 게, 그러니까 보통 정도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온도를 올리다 이제 너무 뜨겁게 올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피부가 너무 약해지거나 화상을 입어서 오거나 거기가 이제 습진같이 돼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점점점 뜨거운 거를 이렇게 노출을 시키면 드디어 이제 피부가 두꺼워지고 변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있는데,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의 경우에 외음부 피부가 이렇게 각질이 두꺼워지고 좀 가려워지거든요. 그렇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남성이 여성 호르몬제를 투약하면 어떤 변화가 오나요? 호르몬 식품과도 관련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남성이 여성 호르몬제를 투약할 일은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는 없으실 것 같고, 아마 이 여성 호르몬이 포함이 돼 있다고 식품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가령 파이토 에스트로겐이라 그래서 이렇게 콩에 들어있다든지 석류 이런 거를 마 같은 거에도 들어있죠. 그런 변화가 걱정이 되셔서 질문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근데 그냥 그거를 약으로 일부러 많이 먹는 경우가 아니고 그냥 식품으로 섭취하는 경우에는 별로 문제는 나타나지는 않죠. 이거를 이렇게 농축한 약으로 썼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냥 콩이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석류를 간식으로 하나씩 먹고 이런 게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 석류 얘기가 나오니까 또 그런 질문을 또 한 분이 올려주셨네요. 40살이시고 자궁 혹을 복강경 시술을 받으신 지 한 달 보름이 되셨다고 하셨네요. 두유나 석류를 먹지 말아야 하나요? 술은 언제부터 먹을 수 있나요? 음식은 어떤 것을 조심해서 먹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자궁 근종 지금 한 달만 되셨으면 부부관계는 지금 하셔도 되죠. 근종만 절제를 하신 거니까. 두유나 석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두유를 하루에 한 잔씩 드시는 거는 전혀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석류도 간식으로 드시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않으시면 상관은 없죠. 자궁 근종을 재발률을 올리는 거는 이게 체지방이 많은 거, 운동 안 하는 거, 이런 게 훨씬 더 위험 요소거든요. 그래서 근종 수술하신 분들한테 제가 주의를 드리는 거는 체지방률을 높이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체지방에서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전환이 되잖아요.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종 수술이 있으신 분들은, 또 지금 작은 근종이 있으신 분들은 그 체지방률을 좀 표준 체지방률로 하시는 게 좋고, 특히 뱃살이 이렇게 쪄 있다면 복부 비만을 제거해 주시는 게 엄청나게 재발률을 낮출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 복부 비만율을 유지하려면 그 식이요법도 좀 하고, 그리고 운동도 해야 되겠죠. 보험에 대한 적용을 물어보셨는데요. 자궁경 수술을 할 때 폴립이 있으면 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유착이 있는 경우에 보험 적용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 거면은 보험이 되는 편이고, 이게 자궁 내막 유착이 있어가지고 유착 수술을 했으면은 그 자궁 내막 유착이라는 상병이 있으니까 상병에 따라서 의료보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1월 달에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했는데 위축성 세포 변화가 있다고 나왔어요. 치료해야 되는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암 검사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나라에서도 2년에 한 번씩 꼭 홀수년도 출생지 하신 분들은 홀수년, 짝수년에 출생하신 분들은 짝수년에 나라에서 무료로 자궁암 검진을 해주고 있어요. 그걸 아시는 분은 또 많이 알고 계신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2년에 한 번씩 꼭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시면 자궁경부암 예방이 굉장히 많이 될 수 있으니까 모르고 넘어가시거나 그러면은 공단에 전화하시면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하면 여러 가지 검사 결과가 나와요. 그냥 클래스 1이라 그래서 정상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클래스 2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염증 세포가 같이 나온 경우에 반응성 세포 변화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반응성 세포 변화라고 나오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거는 그 의미는 뭐냐면 뭔가에 의해서 백혈구가 이렇게 증가돼 있다.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증가돼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원인이 대부분은 뭐 질염이겠죠. 질염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한번 질염에 대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아무 증상도 없고 난 아무 불편도 없고 그냥 암 검사만 이렇게 나온 거면은 6개월이나 이렇게 재검을 해보셔도 돼요. 아주 심각하게 나온 검사는 아니고, 위축성 세포 변화는 또 반응성 세포 변화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 이것은 호르몬이 약간 부족해져 가지고 세포 모양이 여성 호르몬을 좀 덜 받는 세포 모양으로 변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뭐 아주 나쁘게 나온 건 아니니까 그냥 규칙적인 검진을 하시고, 만약에 여성 호르몬 부족 증상이 있고 그러면은 산부인과에서 좀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암 검사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거는 변성세포가 나올 때, 그 변성세포가 나왔을 때는 꼭 저희 산부인과랑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자궁암의 전 단계 세포들이 이제 슬슬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난임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난소기능 검사가 제 나이보다 떨어져 있는데 관리를 잘하면 난소 나이가 젊어지거나 얇았던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기도 하는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예전에는 난소 기능이 뭔지 참 몰랐는데 요즘에는 검사가 여러 가지 나오다 보니까 피검사로 AMH라고 난소 기능 검사도 하고, 또 초음파로 난소 사이즈 측정도 하고, 거기에 있는 난소의 모양으로 난소 나이를 측정을 할 수도 있는데, 난소 나이가 좀 연령에 비해서 나쁘게 나오면은 많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래서 저도 정말 외래에서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난소가 연령보다 굉장히 젊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많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세요. 근데 난소 나이가 연령보다 적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걱정이 되죠. 나 왜 그럴까? 근데 이게 체질에 따라서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관리가 안 돼서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현재 있는 난소 나이를 바꾸기는 사실 좀 어렵고, 점점 더 나빠지는 거를 방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여태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부터 앞으로의 미래가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난소 나이가 꼭 좋아야만 임신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난소 나이가 나빠도 우리가 아기를 뭐 10명 낳을 것도 아닌데, 보통 뭐 2명 뭐 이렇게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만 잘 하시면 되고, 다만 지금 난소 나이가 연령보다 적게 나온 경우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규칙적인 생활과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 이런 걸로 관리를 하셔서 더 빨리빨리 나빠지지 않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또 한 가지 물어보셨는데, 자궁 내막이 얇으면은 앞으로 두꺼워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자궁 내막은 얇아지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염증을 앓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외과적인 그런 처치에 의해서 가령 제일 대표적인 게 유산 때문에 얇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이미 얇아진 내막을 다시 두껍게 하는 임신을 하려고 이제 여성 호르몬 약을 먹는다든지 어떤 주사 뭐 이런 혈관 확장제라든지 이런 치료를 많이 하면서 시술을 하는데, 그거는 그달에 국한된 치료이고 영원히 그게 지속되지는 잘 않아요. 내막에 대한 치료는.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에도 할 수 있는 거는 물을 많이 마시는 거, 혈액순환을 돋궈주는 게,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자궁 내막도 점막이기 때문에 탈수가 되면은 그 수분 섬유를 수분을 이렇게 함유량 같은 게 적어지니까 내막도 얇아지게 되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목이 마르거나 탈수되면 일단 혀부터 마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탈수가 되면은 자궁 내막도 수분 공급이 줄어들게 되니까 물을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운동을 함으로써 자궁으로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운동이라는 거는 임신을 하는 것에든 뭐 자궁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든 난소 기능에든 자궁에든 다 좋은 거니까
하루에 규칙적인 한두 시간의 운동을 하시는 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난임에 관련해서도 정부 지원이 된다고 신문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난임 치료도 보험 처리가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지금 난임 치료가 보험 처리가 되고 난임 검사, 그리고 시험관 시술, 인공수정 시술 전부 다 보험이 되는데 보험이 되는 요건이 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요건에 해당은 되는데 차수 끝없이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 현재 인공수정은 3회까지, 그리고 시험관하기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서 이제 3 내지 5회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라에서 이 정도로 큰 예산과 국민이 모아주신 그런 세금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는 그만큼 이 임신을 하고 난임을 해결하는 게 정부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새로 오신 분이 진짜 자기는 병원에 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전에 유산을 2번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병원에 안 오셨어요. 아무 검사도 안 하시고 2, 3년을 그냥 보내다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도 다 해주고 이러는데 그랬더니 병원에 오는 게 싫고 검사가 아플까봐 무서워서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살살해드렸어요. 진짜 아프다 안 오실까봐. 그 산부인과 검사가 아플까봐 안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예전에 초음파도 굉장히 두껍고 또 암 검사하는 기구도 굉장히 크고 그랬는데 요즘에 초음파도 굉장히 가늘어지고요. 그리고 진찰도 훨씬 예전에 비해서는 안 아프게 할 수가 있고, 아프시면 얘기를 하시면 진찰하시는 선생님이 더 살살하거든요. 마음 놓고 와서 검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임병원 가는 게 굉장히 어렵게 어떤 문턱을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그렇게 무섭은 사람들 아니니까 네, 마음 편하게 방문을 해주십시오. 네. 한 분이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난소에 물혹이 있어서 경구 피임약을 계속 복용 중이에요. 몇 년간 계속 복용 중인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피임약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는데 물혹도 종류가 있으니까 어떤 종류인지 제가 잘 모르니까 뭐라고 몇 달을 먹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물혹이 일시적으로 낭종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생겼다 없었다는 물혹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렇게 오래 약을 먹진 않으셔도 돼요. 근데 가령 자궁내막증 치료라든지 이런 걸로 약을 드신 거면은 더 오래 복용하실 수도 있죠. 그것은 주치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되게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데 2 아이를 출산을 하시고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셨고, 제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왜냐면은 이제 주위의 여성들 중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생리가 불규칙한 분들도 많으니까요. 근데 일단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물론 그게 어떤 질환 카테고리에는 들어가는데 당뇨병처럼 그런 거는 아니고 굉장히 약한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있고 심한 경우도 있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아주 약한 경우는 흔한 이런 경우예요. 생리가 한 30일에서 35일 주기에서 어떨 땐 열흘도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배란일을 잘 얻는지 모르겠다 이런 정도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굉장히 약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경우는 그냥 규칙적으로 검진하시고 그러시면 되는데요. 이제 심한 경우는 2달 이상 생리 안 하시고 이런 분들은 산부인과 관리가 필요하죠. 이런 분들은 아예 병원을 안 가시면은 내막에 질환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기준을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한 35일이라든지 40일, 50일 이렇게 규칙으로 하시면 그래도 그렇게 크게 위험이 되지는 않는데 2달 넘어간다, 주기가
이렇게 되면은 이건 상담을 좀 하시면서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통 출산 후에는 좀 좋아지시는 편인데 출산 이후에도 2달 뭐 이렇게 생리주기가 나오신다면 산부인과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은 조금씩 더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좀 연령이 증가하면 좋으시게 더 관리하시기 점점 더 편해지시니까 지금 약간 귀찮으시더라도 불규칙하시면 관리를 받아보시도록 하십시오. 근데 또 생리가 아주 규칙적이라 하더라도 자궁내막 질환이 안 생기는 거는 아니에요. 심지어 내막 증식증이라는 질환마저도 규칙적인 생리에서도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1년에 한 번씩은 다 괜찮다고 생각되시는 분이라도 검진을 받아보십시오. 네. 네. 흡연에 대해서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네요. 여성 흡연자들이 임신을 하면 대부분 금연을 잘 하는 편인가요? 궁금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건 너무 해야 되는 당연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논문이나 임신 후에 흡연은 못하게 돼 있죠. 근데 사실 이게 금단 증상도 있고 하니까 임신을 시도하기 전에 끊고 임신하시는 게 좋죠. 몸에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유해 물질도 빠져나갈 시간도 주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했것 같아요. 끊고 좀 쉬었다가 임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재환분들도.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흡연을 했는데 어쩌다가 임신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상태로 임신을 유지하게 되는데, 임신 후에는 흡연은 하지 말아야죠. 알코올 섭취나 똑같이 임신부의 흡연은 진짜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금연을 잘하는 편입니다. 임신하신 다음에 금연하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는 혹시 임신하고도 가끔 하시는 분 있지 않나, 그러면 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임신 후에는 금연입니다. 그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요. 네. 그리고 이 T형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배아를 냉동 배아로 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떤 건가요? 3일 배양에서 냉동이 되었다 하는데 어떤 기준하에 3일 냉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배아를 해동 후 질이 더 낮아지거나 좋아지기도 한다는데 이런 경우가 많은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시험관 시술할 때 이제 난자를 많이 뽑으니까요. 그 달에 이식할 수정란을 넣고 남는 수정란이 있으면 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 1+2는 3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가령 수정란이 7개가 형성이 됐는데 2개를 이식했어요. 그러면 5개가 남죠. 그러면 5개를 다 냉동을 하느냐? 그렇지는 못해요. 왜냐면 사람이 이게 고등동물이어서 그런지 이 수정란 중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막 섞여 나오거든요. 되게 그게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정말. 난자를 한 번에 20개를 뽑았어요. 근데 똑같이 나온 난자인데도 이게 다 다르고, 어떤 굉장히 좋고, 어떤 건 아주 나쁘고, 어떤 거는 중간 정도 되고, 막 3분의 1씩 거의 섞여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난자들로 수정을 시킨 수정란도 누구는 다 좋고, 누구는 다 나쁘고 그러기보다는 대부분은 3분의 1은 좋고, 3분의 1은 중간이고, 3분의 1은 안 좋고, 이런 비율로 나오는 게 평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7개 수정란이 만들어져서 2개를 이식하고 나머지 5개를 냉동을 못하고, 냉동을 하는 거는 3일 배양 때 봐서 좀 중상급, 중급 이상의 수정란을 냉동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그날 냉동하기는 어렵고 좀 더 배양해봐서 경과를 봐서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 안 좋았던 것들은 대부분 배양을 해도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거는 냉동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답을 한다면 그래도 중급 이상 이 정도 되는 수정란을 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영양제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결혼 2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임신이 도움되는 영양제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일단 임신을 하기 전 3개월 전부터는 엽산 복용을 하셔야 되니까 엽산은 필수적으로 복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엽산을 안 먹고 그러면 식품으로 섭취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엽산을 식품으로 섭취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식품에 들어있는 게 시금치, 이런 브로콜리,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거 매일 먹고 또 아주
정량을 이렇게 준비하기는 좀 힘드니까 엽산 같은 거는 그냥 약으로 먹도록 전 세계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엽산 권장량도 또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엽산은 저희 산부인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양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어떤 세포 대사라든지 아니면 혈관 생성이라든지 혈액순환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이탈 비타민이라고 엽산을 부르거든요. 근데 그 용량이 보통 예전에 제가 산부인과 이렇게 처음 배울 때 엽산 권장량 400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는 미리그램으로 하면은 0.4mg이 권장량이라고 배웠는데, 요즘 상과학에서는 이거를 400에서 800으로 혹은 1000으로 늘리는 거를 고려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엽산 대사 이상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엽산을 대사하는 효소가 좀 구조가 대사 이상이 있어가지고 구조가 변형이 된 경우, 엽산 대사가 잘 안 되면은 400 마이크로그램으로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엽산 대사 이상이 이제 심한 경우도 있고 좀 약하게 있는 경우도 있어서, 약하게 있는 경우에는 한 1000 정도 임신 시도할 때 먹으면 되고, 심하게 있는 경우에 4000까지 올려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인들이 엽산 대사 이상 검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유전자 검사라서 한 10만 원 정도 하니까 누구나 하지는 않고, 이제 스칸선 유산 검사라든지 착상 실패 검사라든지 보통 난임병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그 검사를 안 하고 4000을 뭐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래 권장약을 처음에 먹기 시작을 하는데 뭐 800이나 1000까지는 먹어도 큰 건강상의 영향은 없으니까, 요즘에는 임신 전에 먹는 종합 영양제에는 400 마이크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800 마이크로그램까지 증가시켜서 함유를 하고 있는 종합 비타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800을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대사 이상이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거의 30~40%까지도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까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인데요. 이게 3달 정도 안 하면 생리 유도 주사를 맞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꽤 있는 분인데, 그 생리 유도 주사가 이제 프로게스테론 주사라는 건데, 이게 약간 기름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엉덩이나 근육 주사로 봐서 되게 아프죠. 이 주사를 마저 맞아도 자궁에는 안 좋은 영향은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뭐 자궁에 안 좋은 영향은 없습니다. 보고되어 있는 바는 없고요. 주사를 맞아서 생리를 유도하든 아니면 뭐 피임약을 먹든, 그래서 규칙적 좀 그래도 내막이 너무 두꺼워지기 전에는 생리를 유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수록 좀 더 관리하시기 편하게 되니까 지금은 좀 귀찮더라도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뱃살이 찌거나 뭐 불규칙한 생활을 하시면 더 불규칙해지니까 정상 체중 유지하시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보시면은 좀 더 생리가 규칙적이 되시는 편이세요. 저 질문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네. 시험관을 하고 피검사가 0점대로 나오면 착상 자체가 안 됐다고 하던데, 자궁경 시술을 하면 착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우리가 위장을 볼 때 위내시경을 하는 것처럼 자궁 내막을 보는 자궁 내시경 검사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검사죠. 위내시경도 우리가 뭐 위투시 사진을 찍거나 이런 것보다 그냥 눈으로 보는 위내시경이 가장 좋은 검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궁도 초음파로 보는 때 잘 보이는 것도 있지만, 자궁의 점막을 보는 거는 위내시경처럼 자궁 내시경으로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착상 실패가 있는 경우에는 자궁 내시경 검사를 해보시면 좋죠. 네, 자궁 내시경 검사는 사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검사고, 괜찮을 것 같지만 이상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령 뭐 내막에 염증이 있다든지 폴립이 있다든지 유착이 있다든지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질환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시경 검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선근증 질문을 하셨어요. 선근증이 있는데 선근증이 배아 착상하는데 많이 영향이 있나요?
요즘 하이프라는 시술도 있던데 시술을 받고 시험관을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하셨네요. 자궁 성근증이 있는 분이 많죠. 되게 이렇게 생리통이 심하고 생리도 덩어리로 나오고 생리량도 많아질 수도 있고 좀 그런 증상 많이 불편을 유발을 하는데요. 이제 또 착상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성근증이 착상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 성근증도 되게 약하게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아주 심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성근증이라고 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말하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성근증이냐 아니냐보다는 이분이 얼마나 심한 성근증이냐가 훨씬 중요한 거라서, 근데 만약에 사이즈도 크고 정말 생리통도 많이 심하고 그러면 착상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뭐 그런 거를 좀 주사라든지 치료를 하는 거는 이제 주치의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하이프 시술을 성근증이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고 그 성근증의 위치나 뭐 그 어느 부분에 더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는 이게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만 들어서 딱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성근증이 큰 경우에 대부분 문제가 되고 정말 아주 심한 경우에 수술도 하고 그리고 뭐 성근증 줄이는 주사도 맞기도 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그 진찰을 받으면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난임에 대한 검사를 질문을 해주셨어요. 5일 냉동배아 이식을 앞두고 있는데 병원에서 배아 상태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냉동배아 상태가 안 좋으면 임신이 될 확률도 낮아지나요? 그 배아로는 이식을 포기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게 냉동배아도 이제 그레이드가 있어서 뭐 상급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급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급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착상률로 보면은 상급일수록 착상률이 더 높죠. 그거는 뭐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상급이 중급보다는 착상률이 높고 하급이 중급보다는 착상률이 낮죠. 근데 그 선생님께서 배아 상태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셔서, 근데 그렇다고 임신이 100% 안 되지는 않거든요. 임신율이 낮은 거지 상급보다 안 되는 건 아닌데, 물론 그 병원 선생님께서 그 어느 정도 안 좋은지를 알고 계시니까 이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진짜로 정말 수정란이 라이시스라고 해서 거의 이렇게 스스로 사멸하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이식을 저희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도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지만 좀 등급이 낮아서 낮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냥 하시고, 선생님 하지 말라고 하시면은, 하는 걸 권유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은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하급 수정란으로도 건강한 아기를 분만한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임신은 낮아지면 해보자 라고 하시면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그 상급 수정란으로 임신을 한 아기랑 그러면은 뭐 중하급 수정란으로 임신한 아기랑 건강의 차이가 있냐? 이게 아직 통계학적으로는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이게 착상률의 차이이지 아직은 그 임신한 아기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산부인과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안 아프게 할 테니까 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난임이라고 처음 생각이 되면 난임 전문병원에 가야 하나요? 아니면 우선 산부인과에서 기본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난임 전문 병원에 오셔도 되고, 근데 난임 전문 병원에는 더 빠르겠죠. 왜냐면 일반 산부인과에서는 정자검사는 잘 안 하잖아요. 정자검사의 그 정밀 형태 검사라는 모양을 보는 검사는 그 연구원 선생님이 계셔야 되니까. 근데 그러기 전에 나 직장이 너무 바빠가지고 일단 일반 산부인과에서 일반적인 초음파만 보고 싶다 이러면 그냥 피검사 초음파 보는 거는 일반 산부인과에 가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편하신 대로 하시고, 근데 이제 난임병원에서밖에 못하는 검사도 있으니까, 가령 자궁 내시경 검사라든지 나팔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정자검사 이런 것까지 쭉 다 하시려면은 난임병원을 방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추 절제술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자궁내막 내시경이 가능하냐고 하셨고,
내막술은 하려다 못했어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원추절제술을 하셨다고 해서 내시경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물론 원추절제술을 해서 그쪽으로 내시경이 못 돌아가는 이유가 특이하게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많지는 않거든요. 되게 드문 경우니까 원추절제술을 했다고 해서 내시경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하지만 원추절제를 하셨던 분들은 원추절제를 한 적이 있다고 저기 주치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네, 피임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있으세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제일 추천하고 싶은 피임법을 선생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27살, 아직 전혀 임신 계획은 없습니다. 콘돔이죠, 그러면. 아직 너무 젊으시네요. 아직 피임을 해야 되는 나이가 굉장히 기신 분이잖아요. 가령 뭐 결혼 계획이 없고 뭐 내년이면 결혼한다. 근데 그 안에는 난 꼭 피임하고 싶다. 한 1년만. 뭐 이러면은 뭐 피임약 1년 먹는 거 정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콘돔보다 훨씬 성공률이 높으니까. 근데 아직 결혼도 안 하신 분이 루프를 사용하기는 좀 부담스러우시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로서는 콘돔이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식을 하는 임플라논이라는 이식형 피임 기구도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좀 피부를 좀 째야 되는 그런 힘든 방법이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나이가 아주 젊으신 분들은 콘돔을 잘 사용하시는 게 건강에도 영향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로부터도 몸을 보호할 수가 있고, 여성의 신체를 굉장히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산하고 소파 수술을 몇 번 하면 자궁 내막이 얇아지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런 법칙은 없어요. 근데 그거는 한 번 하고도 얇아질 수가 있고, 여러 번 했는데도 괜찮을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되게 전문적인 기관에서 잘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가령 유산이 돼서 수술했을 때 잘 하고 항생제도 잘 드시고 치료도 잘 받으시는 게 좋죠. 네. 좌욕을 할 때 물의 온도는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 좌욕을 하게 될까요? 질염이 있다고 모두 좌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좌욕이 꼭 필요한 산부인과 질환은 대부분은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가령 질을 어떤 수술을 했다든지 분만을 했다든지, 그래서 거기를 소독하기 위해서, 혹은 치질 수술이나 그쪽에 수술을 했을 때 이게 염증도 가라앉히고 피부도 부드럽게 하고 회복을 빠르게 하는 좌욕을 하는 건데,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 그런 수술 후의 좌욕은 그냥 체온 정도의 온도가 좋겠죠. 염증이 있을 때. 질염이 있을 때 꼭 좌욕을 한다고 질염이 치료되지는 않는 편이고, 약을 복용하신다든지 질정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신 준비를 위한 영양제에 엽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종합 비타민도 도움이 됩니다. 종합 비타민도 세포대사에 이렇게 되니까 임신 준비할 땐 그냥 임신부용 종합 비타민을 먹으면 엽산도 들어있고, 그리고 종합 비타민도 들어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5세 넘으면 코엔자임 Q10을 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게 35세 이후에 난소 기능이 많이 떨어지니까, 만약에 비타민 D가 뭐 건강검진 이런 데에서 비타민 D가 많이 검사해 주잖아요. 비타민 D가 많이 낮게 나오면 비타민 D를 복용하시는 것도 난소나 자궁이나 착상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근데 종합 비타민 복용이나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규칙적인 운동하고 생활 자체가 규칙적인 거,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되죠. 네. 그 젊은 학생들 경우에 이게 산부인과 오기 싫어하는 경우 있는데, 이게 학생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힘들어하는 진찰을 잘 안 하고 대부분 배로 이렇게 초음파를 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 중에 이제 산부인과 방문해야 되는 질환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복통, 배가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부정출혈, 생리가 불규칙해지면서 막 피가 아무 때나 나오는 그 두 가지 증상이 있으면은, 아니면 너무 질분비물이 많아진다든지 막 가렵다든지 이런 거 있는 경우에는 젊은 학생이라도, 중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너무 오래 묵히지 말고 산부인과에 오시면은 저희가 잘 치료해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도록 하세요. 네. 영양제보다는 네, 규칙적인 생활 운동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해드리는데, 산부인과 질환마저도 내과 질환뿐 아니라 산부인과의 많은 질환들이 규칙적인 생활과 그리고 식사, 수면을 지킴으로써 많이 예방할 수 있어요. 그 식이요법 같은 것도 고지방 식사 이런 거 함으로써 생기는 산부인과 질환이 굉장히 많으니까 식이도 건강한 식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주변에 시험관 하는 사람이 많은데 대부분 엽산을 5천씩 먹고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유가 있을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 대부분 5천을 먹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 엽산을 고용량으로 먹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엽산대사 이상 검사를 해서 이상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먹는 거거든요. MTHFR이라고 엽산대사 이상 검사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엽산대사 이상이 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엽산을 좀 많이 먹고, 현재도 엽산을 먹고 있는데, 엽산대사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이제 그것도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타입의 경우에는 엽산을 임신 시도할 때 4,000 마이크로그램 이상 먹어야 되는 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분은 5,000을 먹고 있는 거고요. 그 엽산대사 이상이 없는데 5,000을 먹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검사에서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먹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게 아무 때나 하는 검사는 아니고 습관성 유산이나 뭐 시험관 여러 번 했는데 실패하신 분들이 하시는 검사이니까요. 생리가 불규칙할 때 좋은 음식이나 영양제가 있을까요? 석류가 여성한테 좋다고 하잖아요. 꾸준히 먹으면 좋아질까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석류가 사실 약간 여성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죠. 근데 어느 정도 함량이 있는지는 아주 정량화되어 있는 건 아니어서, 근데 여성 호르몬이 있다고 해서 그게 꼭 여성한테 다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 석류가 여성한테 좋다고 하는 거는 아마 예전에 약이 없을 때, 그 갱년기 여성들이 호르몬 부족으로 고생을 할 때, 그때 석류를 먹었더니 증상이 완화되고, 그래서 이게 참 여성한테 좋은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여성 호르몬이 성분이 있으니까. 근데 생리가 불규칙하거나 이럴 때 이거를 먹으면 더 불규칙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또 갱년기 여성이 석류를 많이 먹었을 때 하혈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꾸준히 먹는다고 좋아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석류는 그냥 간식으로 먹는 거는 모르는데, 호르몬 부족이 있는 분이 계속 먹다가 하혈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여성 호르몬이 전혀 부족하지 않은 분 있거든요. 여성 호르몬 투여를 오히려 안 해야 되는 분, 가령 대표적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생리 불규칙하게 하시는데 거기다가 석류를 막 먹어요. 가뜩이나 난자가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 호르몬을 더 투여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좋다고 해서 나도 먹으면 그건 아닌 거죠. 어떤 사람한테 좋은 게 어떤 사람한테는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 어떤 농축된 호르몬이나 어떤 엑기스 같은 거 먹지 말아야 되는 질환도 있거든요. 가령 자궁내막증이라든지, 자궁 근종이 있다든지, 자궁에 폴립이 있다든지, 이러신 분들은 오히려 몸으로 들어오는 외부적인 호르몬을 좀 안 써야 되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막 석류라든지, 막 어떤 보약, 막 흑염소, 이런 농축된 그런 스테로이드 성분들을 투여를 하면 더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궁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다낭성 난소 증후군 분들은 가뜩이나 호르몬 불균형이 많으시니까 거기다가
생리가 불규칙하다고 해서 어떤 외부적인 호르몬을 막 쓴다든지 그런 석류라든지 뭐 이런 보약이라든지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가뜩이나 자궁내막 증식증이라고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한 질환이 생기기가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또 선생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 생리불순이 자주 있었다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난소 개수가 더 많을까요? 보통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난자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30대 중후반에 많이 저장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좀 생리가 불규칙해서 불리하긴 한데 난소 기능은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좋은 점도 많아요. 폐경도 늦게 되고 친구분들 다 폐경됐을 때 혼자서 생리하고 계실 거예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분들. 그리고 시험관 할 때도 다른 분들 난자 뭐 8개 나올 때 20개씩 나오시고 하니까 아무래도 약도 되게 조금 쓰고 되게 경제적인 시험관 하실 수 있는데요. 또 연령의 인자라는 게 있으니까 가령 난소 기능이 안 좋은데 이분은 30세예요. 이분 난소 기능 굉장히 좋은데 38세예요. 그러면은 난자 수는 이분이 많지만 이분은 38세의 난자고 이분은 30세 난자잖아요. 그러니까 난자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대부분은 난소 기능이 나쁘신 30세 분의 난자가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개수가 많다는 거지 연령을 피해가는 건 아니어서 그러니까는 저희가 난소 나이 검사를 하면 이분이 난소 나이는 38세입니다. 40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난자의 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난자 개수만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난자 수는 훨씬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신 분은 많으시니까 절대적인 좋은 난자 수가 비율 면에서는 다른 분하고 비슷하겠지만 절대 이 분모가 많으시니까 더 유리하신 면이 많긴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또 질문 많이 하는 건데요. 아이를 준비할 때 배란기 때 몇 번 정도 관계를 하는 게 이상적인가요? 많이 할수록 아무래도 자연이신 가능성이 올라갈까요? 라고 하셨네요. 배란일이 확실하면 연속 3일을 시도하고 배란일이 좀 애매할 때는 이틀 간격으로 3번 시도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 3일 시도하라 그러면은 정자가 나빠지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정자 검사를 할 때 보통 3일이나 5일 정도 금욕을 하고 오라고 하는 거는 정자 검사할 때 똑같은 조건에서 검사를 해서 표준화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정자가 나빠져서 그러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배란일이 진짜 확실하면 3일 연속 관계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초음파나 배란 진단 시력으로 딱 배란일이 정확하지 않고 좀 이날일 수도 있고 전날일 수도 있고 애매하면은 가장 가능성 높은 날을 기준으로 이렇게 격일로 3번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 친정 어머님이 또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따님이 호주 시드니에서 자연 임신으로 쌍둥이를 가지셔서 지금 임신 8주라고 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근데 멀리 계시니까 이제 걱정이 많이 되시는 거예요. 쌍둥이 아기가 잘 분만할 수 있을지, 이제 자궁이 크기가 작지 않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친정 어머님이 아들, 딸을 다 만삭으로 잘 분만을 하셨대요. 그러면 뭐 그것만 봐서는 유전적으로는 따님의 자궁이 뭐 작을 거라고 생각할 그런 거는 아니고, 근데 그 자궁 크기라는 게 이렇게 똑같이 유전되는 거는 아니니까 자매들 사이에서도 자궁 크기는 많이 다르고 완전히 다른 그런 개인이거든요. 그것만으로는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표준적인 그런 건강을 가지신 분이라면 아마 잘 나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시드니 호주도 뭐 의료 환경이 좋은 나라니까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따님이 임신을 하셨다니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예.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을 받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드릴까 생각해보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